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이런 문구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과의 저의 이 암묵적인 약속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수업했던 내용 자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과의 약속을 한번 지키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듣기 거북하시고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셔도 양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2회예요. 이제 2018년도 2회 풀고 2018년도 3회까지 풀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자,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축 면적으로 돼 있으면 저희는 건폐율을 물어보는 거고, 이걸 연면적으로 물어보면 용적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이젠 답을 몇 번으로? 2번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정말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 풀이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중 관람실이나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 쓰이는 문을 안 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을 물어보면 저희는 스트레스 받아야 될 게 문장, 위, 종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되는 용도인데 이 문자에 보시면요. 제가 전시장하고 동식물원은 제외된다고 자꾸 언급을 해드렸을 거죠. 그럼 지금 안 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을 물어보면 문장, 위, 종이니까 바로 몇 번 찍으세요. 1번 찍으셔야겠죠. 3번과 4번에선 여러분들 내가 혼란이 일어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시장과 동식물원이 제외니까 문자 보인다고 바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답은 바로 1번 이렇게 체크해 내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다음 중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공집관 판의라고 보시고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기타라고 보고 그 다음 비상용 승강기라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는 2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자, 2000분의 A-3000이고요. 얘도 2000분의 A-3000으로 쓸 수 있고 얘는 3000분의 A-3000이고 얘는 1 플러스 3000분의 A-1500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A와 여기에 해당되는 A는 다른 의미의 A라고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16인승 이상이 되면 한 대 만들면 2대 만든 걸로 봐드립니다 라고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거실 면적 합계가 6천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가 가장 많은 거 뽑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식 적을 이유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만 알아도 이 문제 풀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안에 있는 용도를 잡아내시면 그게 바로 답이겠죠. 공집관 판의 답 몇 번이에요? 4번 찍고 다음 보기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만 더하기 2니까 똑같은 거실 면적 합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엔 뒤에 거 풀어볼 필요도 없이 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다음과 같이 4번 풀이할 수 있으셔야겠죠. 꼭 요 표는 작성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가 공작물에 대한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은 자, 옹이, 사광, 굴육, 팔고, 지하대피호 같은 경우는 얼마를 넘는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30패배를 넘는이라고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값들을 정리해 보시면 옹벽하고 담장일 것 같죠. 여기는 광고탑도 있고 광고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기념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장식탑까지 구분을 같이 했었을 겁니다. 자, 여기 6m는 굴뚝이 나올 거고 여기는 고가수조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을 거니까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다 넘는입니다. 일정 규모가 넘어야 되니까요. 그럼 2m를 넘는 담장이니까 3m면 통과죠. 2m를 넘는 옹벽이면 3m라서 통과되는 거고 굴뚝은 6m를 넘는 이니까 5m면 해당 사항 없죠. 광고탑, 광고판, 기념탑, 장식탑이라는 건 4m를 넘어야 될 거니까 5m면 해당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보는 순간 바로 다음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젠 계속 중복되는 문제들이 보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고 자신감도 점점 생기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갑니다. 노회 주차장의 주차 형식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가 옳지 않은 것은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건 다 정리하셔야죠. 자, 평행 주차가 있죠. 얘는 45도 주차를 우리가 교차하고 똑같은 기준값을 갖고 60도 직각 주차가 있을 겁니다.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 출입구가 두 개인 경우로 나누면 얘 5, 얘 5, 얘 5.5, 얘 6. 얘는 3.3이고 얘는 3.5고 얘는 4.5고 얘는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노회 주차장으로서 출입구가 몇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를 갖고 물어보는 경우일 겁니다. 자, 평행 주차는 일단 얼마가 돼야 돼요? 3.3. 3.5니까 너 틀렸겠죠? 자, 두 번째. 교차나 45도는 3.5의 너비를 확보해야 되고 직각은 6을 확보해야 됩니다. 60도 대양 주차는 4.5m를 확보해야 될 거니까 확인해 보셨다면 답 몇 번? 1번 이렇게 풀이하실 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값을 다 알아야겠지만 만약 가장 최소 너비가 작은 경우는 가장 큰 경우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0도, 얘는 45도, 얘는 60도, 얘는 직각이라고 정리를 했어서 그 각도에 대한 순위로만 정리하셔도 대소관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런 눈대중으로 풀이할 수는 없고 그땐 값을 다 하셔야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꼭 주차장법에서는 반복되는 문제들만 계속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2번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보통 단위 구역에 대한 크기로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보통 뭘로 물어봐요? 면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번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가 있고 평행주차 형식이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형이면 2 곱하기 6m를 보는 거고요. 보도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2 곱하기 5m를 써도 되고 경차인 경우는 1.7 곱하기 4.5m의 주차 단위 구역이 필요합니다. 평행주차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요. 일반인 경우에는 우리가 2.5 곱하기 5m를 필요로 했고 장애인이면 3.3 곱하기 5m를 필요로 했죠. 경차면 2 곱하기 3.6m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건 평행주차 형식 이외의 장애인이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곱하시면 이거 한 16.5쯤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뽑을 수 있어야 됩니까? 4번으로 뽑을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럼 얘는 가장 큰 경우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주차 단위 구의 크기를 가장 큰 거를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16.5가 필요하기도 하고 다음 중 주차 단위 구역을 가장 작은 걸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하면 2 곱하기 5m를 찾는 것도 응용할 수 있는 문제인 것 싶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평행주차 형식이 아닌 경우에 대한 걸 각각 구분을 해주셔야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물어보든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볼 겁니다. 답은 4번 체크해 보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 94번입니다. 이 박스 안에서 뭐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외자가 있으면 노외, 외자가 없으면 노상 찍으라고 했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 문제잖아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다음에 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답 그냥 바로 1번 찍어내시면 될 것 같은데 0.5초면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 되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95번. 우리가 보통 부설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게 면제 조건이라는 말을 먼저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주차 대수가 300대 이하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일 때를 우리는 면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인근에 설치할 때는요.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엔 보통 300대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직선거리 300,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설주차장 규모를 물어보면 300, 600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그럼 보기를 봅니다. 300, 600이라고 했을 거니까 4번하고만 헷갈리면 안 되죠. 요 뒤에서 얘기하는 600은 우리가 무슨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도보거리가 600m라고 얘기하는 거죠. 600mm라고 얘기했습니다. 600m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4번 찍을 게 아니라 몇 번 찍어내셔야 돼. 1번을 바로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모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얼마만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시설 면적, 수용 인원 갖고 정리했던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모를 물어봤을 때 300대 이하이면 면제받을 수 있고 300대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데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만들 수 있다는 내용만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점수 많이 맞는 거에 대한 어쨌든 우리한테는 필살기로 보시면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상업지역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있고요. 유통상업지역이 있고요. 무슨 상업지역이 있어요?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근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만 볼게요. 너 90%, 여기 이응, 여기 이응 합치면 팔자처럼 보일 거니까 80%. 근린 상업지역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린 상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70%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90, 80, 70%에 대한 건폐율도 참고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용이란 말 쓰는 건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공업지역에서나 쓰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 상업지역엔 전용상업지역이란 게 없습니다. 답을 2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에 대한 난이도는 풀이했고 84번은 이제 중에 대한 난이도를 보시면 되겠죠. 자,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죠. 진짜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적으로 쓰이는 관설을 공간이라고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 다중주택은 제가 하숙집 느낌이라고 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정리를 했고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라고 정리를 했네요.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설명을 했고 세 번째 정리하는 건 19세대 이하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왕 쓴 김에 공동주택도 복습도 할 겸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연립주택, 그 다음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 기숙사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기숙사는 별개로 하더라도요. 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죠. 얘는 4계층 이하를 의미하는 거고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하는 건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얘는 6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부분으로 4계층 이하라 할지라도 뒤에 규정 때문에 연립과 다세대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지금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의 요건이 맞느냐 뜰리냐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일단 19세대면 1번은 해당이 될 거고요. 3번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여야 돼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4번 우리가 바닥면적의 합계는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요 2번은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요건이 아니라 다중주택이 갖고 있어야 되는 요건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된 영업시설군 중에 그 시설군 중에 영업시설군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통 용도 변경을 하는 건 9개에 해당되는 대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뭐 요 자산 전문이란 말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말일 거고 내가 영교근 주기만 더 추가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면 여러분들 쉬운 거니까 신고, 위로 올라가면 어려운 거니까 뭐라 볼 수 있어요? 허가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라고 하면 자자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얘기하는 거고 산자는 산업 등의 시설군.
전자는 전기하고 통신에 해당되는 시설군이고 얘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영업시설군이고 얘는 교육하고 복지에 대한 거죠. 얘는 근린생활시설군이고 얘는 주거하고 업무시설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기타시설군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이 9개의 대분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시설입니다라고 하면 무슨 시설군입니다. 거기에 속할 거예요 라고 찾아낼 수 있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창고시설입니다라고 하면 창고는 느낌상 어디에 가까울 거예요? 산업이겠죠. 그래서 산업 등의 시설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전시설입니다.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 그럼 나는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의료시설입니다라고 하면 복지에 해당될 거니까 교육 및 복지겠죠. 그 다음 제1종 근생이나 제2종 근생이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 뽑아내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 번 상식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오는 애들이 몇 개 있죠. 그럼 여기는 장례식장이라는 말하고 묘지 관련 시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는 것도 뭘로 봐요? 산업으로 봐주는 거고 하나 더 우리나라는 술 마시는 것도 뭘로 봐줘요? 문화로 봐줍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에 해당되는 문제는 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을 물어보는 거니까 영업은 말 그대로 뭐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판매시설 들어가 줘야죠. 그 다음 여러분들 헬스장 갈 때 공짜로 안 가시고 돈 내고 가시잖아요. 운동시설. 그 다음 여러분들 내가 모텔이나 호텔 가서 주무실 때 공짜로 안 자고 돈 내고 주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영업시설에 속하는 겁니다. 3번에 보이는 업무시설은요. 이렇게 9개를 드릴 테니까 업무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주거 업무시설군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지금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 신고는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근린생활시설군이란 게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전기통신시설군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내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이 내용도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풀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대수선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수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냥 간단하게만 구분해 보시면 보통 우리가 내력벽 같은 경우는 증설 해체 또는 여러분들 벽면적이 30회배에 해당되는 이상의 수선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 수선이란 말은 고치는 건데 앞에 대자 있으면 크게 고치는 걸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 절대 뭐 아니라고요? 건축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크게 고친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입니까? 라고 내가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정리하는 건 기둥, 보, 지붕2를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세 번째, 방화벽 또는 특별 피난 계단 또 피난 계단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해당되는 내용까지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 정리하는 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해체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암기 못 하실 건데 이 문제는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인 게 자, 4번을 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거나 면적을 늘리거나 높이를 늘리는 걸 우린 전부 다 뭐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걸 증축이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4번은 뭐니까 증축이니까 4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 저 대수선에 대한 내용까지 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올 수는 있죠. 나오면 그땐 틀리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시험에 이제까지 나왔던 통계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걸 많이 봐야 되는 게 당연한 말이죠. 됐어요? 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급수, 배수, 배수의 환기나 난방 설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 전문 기술자의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 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은 첫 번째 구분하실 게 여러분들 우리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을 의미하여 10,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인데 용도 중에 누구는 제외되고 창고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하셔야 될 게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의 기준이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얘기는 아파트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얘네는 바닥면적 합계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이므로 다음의 관계자의 협력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목욕장이나 실내 수영장이나 실내 물놀이형 시설인 경우에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관계 전문 기술사들의 협력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디귿은 제가 정말로 강조하죠, 여러분들. 유기숙이는 2로 끝나니까 2000입니다. 유소스텔 기숙사 숙박시설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관계 전문 기술사의 협력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업무시설, 연구시설,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3000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었을 거고 미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10,000배가 있어야 관계 전문 기술사의 협력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얘하고 얘는 꼭 기억을 해달라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은 해당 용도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인 경우죠? 2000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이니까 유기수기를 먼저 기억하셔야죠. 자, 갑니다. 유기수기 일단 3번하고 4번은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텐데 2번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에 상관없이 바닥 면적 상관없이 무조건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근데 판매시설은 기준이 얼마예요? 3000인 거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으로 찍어내야 되는 거야? 1번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 전문 기술사의 협력을 무조건 받아야죠. 2000이든 1000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2000에 해당되는 기준인 유기수기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했을 거고요. 자,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넘어가 볼게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의 거실이든 그 다음 학교의 교실 같은데 그 다음 의료시설의 병실 같은데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객실 같은 데는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광에 해당되는 부분과 환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요. 둘 다 구분하시는 기준은 거실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거실 바닥 면적이라고 해야죠. 거실 바닥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채광은 문을 열거나 문을 닫아도 햇빛은 들어옵니다. 근데 환기는 문을 열어야만 공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값은 누가 커야 돼요? 채광이 커야죠. 얘가 10분의 1이고 얘가 20분의 1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면 반씩밖에 안 열릴 거잖아요. 완전히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분의 1, 20분의 1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거실 바닥 면적에 해당되는 값이 1000m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환기에 해당되는 채광창, 환기창에 해당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환기에 해당되는 건 얼마니까? 20분의 1일 거니까 1000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얼마? 50회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스킬일 수 있는 거니까 몇 배 차이 난다고요?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의 기준은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은 따로 채광이나 환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도 여러분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구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이 설계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으로 물어보면 보통 답이 투시도 또는 조감도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종류는 먼저 기억하시고 그 기본 설계 도서의 종류에는 한 9가지, 10가지가 있을 텐데 크게 여러분들 구분하실 건 첫 번째는 우리가 건축 계획서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치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축 계획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읽어봤을 때 건축물에 해당되는 스멜, 냄새가 나면 다 건축 계획서 보시면 되고 땅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전부 다 배치도에 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밀리고요. 저 보기를 봤거든요. 공개공지나 조경계획이라고 하면 땅에 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하는 거예요? 대지에 하는 거니까 뭘로 보셔야 되죠? 배치도로 봐주셔야죠. 대지에 접한 앞에 대지란 말이 보이니까 뭘로 봐주셔야죠? 배치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건축선이고 대지의 경계선이니까 전부 다 뭘로 봐주셔야죠? 배치도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주차장을 갖고 주차장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동선을 의미하면 그건 배치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차장의 규모라고 얘기하면 그건 건축 계획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교수님 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은 대지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는 규모를 산정할 때는요. 위락은 100제곱미터당 하나씩 만들고 모르면 150이라고 했고 우리가 근생하고 숙박은 얼마 보기로 했죠. 200을 이렇게 보기로 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각의 건축물의 뭐에 따라서 시설 면적에 따라 주차장의 규모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의 규모는 뭘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 계획서로 보고 주차장의 동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뭘로 봐주셔야죠? 배치도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표시가 되셔야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내가 저렇게 주차장의 규모라고 안 주고 뭐 방화문에 대한 크기 이렇게 주면 그건 바로 답이 1번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방화문은 대지에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런 보기가 나와도 여러분들 풀이할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난이도 상에 대한 문제로 가는데요.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한 개층을 대피공간으로 만드는 걸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피난안전구역의 높이가 2.1m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면적을 산정하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시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고만 보시기 하세요. 보시긴 하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높이하고 그다음 저기에 연결되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이 연결돼야 되고 재료는 불연재료여야 되고 비상용 승강기를 우리가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가구 세대간에 해당되는 소음 방지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시면 층간 소음이라고 얘기해서 층간 바닥에 해당되는 구조 제한이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층간 바닥에 대한 구조에 해당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은 그 기준 안에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정리하는 건 오피스텔이란 게 정리가 되고 세 번째 정리하는 건 다중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고시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리하는 건 밑에 적어볼까요? 공동주택까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정리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자, 일단 1번 보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2번 오피스텔 맞고 3번 다중생활시설, 4번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보이는 거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참고만 해주세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한 번 출제된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오시면 주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하고 속하지 않는 것은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해당되는 법률인데 지금 여러분들 현재 마찬가지로 현행법으로 이 주택관리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개정 삭제 내용이 이런 법률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요 4번 보기를 보시면요.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건축물의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이나
지도 및 단속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건축 지도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규정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건축 지도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고 시험 문제 보통 요 신고를 다른 말로 뭐로 바꿔내요? 허가로 여러분들 바꿔서 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요 건축 지도원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때 한번 정리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수행 업무가 아니라 건축 지도원의 수행 업무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건축 지도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차후에 또 나오면 그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자, 어쨌든 공사감리를 얘기하는데 공사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중간감리라는 게 있고 감리가 완료감리라는 걸로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죠. 최종감리라고도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완료감리라고 최종감리라는 건 공사가 끝나면 나오는 게 다음과 같이 완료했을 때 감리가 나오겠지만 중간감리라고 하는 건 그 중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기준을 총 세 가지로 끊어서 보죠. 하나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죠. 뭐 벽돌조도 있을 수 있고 블록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철골조라고 보고 여기는 기타 구조라고 여러분들 나눠보시면 1번에 우리가 기초공사한 경우에는 기초공사도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기초철근을 배치를 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감리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 정리하는 건 지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붕에 해당되는 슬라브, 지붕 철근을 우리가 배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중간감리라는 걸 합니다. 세 번째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상 5개층의 상부 슬라브 배근을 완료했을 때, 배근을 완료했을 때 중간감리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골도 1번에 기초공사라고 하면 기초철근을 얘는 배근이 아니라 뭐 배치를 완료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붕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붕에 해당되는 슬라브에 철골 조립을 완료했을 때를 여러분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3계층입니다.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 3계층 또는 우리가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에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간감리 보고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 기타 공사라고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보통 기초공사인 경우에 거푸집이나 주춧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치를 완료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구조가 무슨 구조냐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기 봤더니 철근 콘크리트 조인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자, 1번 지붕 슬래브 배근 완료한 경우는 지붕 공사일 때를 얘기하고 있구나. 두 번째,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초공사구나. 4번, 지상 5계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는 5층 이상에 해당되는 부근이구나. 3번,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에 조립을 완료한 경우라고 보는 건 이건 뭐예요? 철골조에 해당되는 부분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답이 몇 번? 3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넘기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는 빨리 채실 수 있는 분은요. 철근을 배근한다고 하죠. 철근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철근을 조립한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조립이란 말은 철골에서 보통 많이 할 거니까 조립이란 말. 여기서 배근이라는 말이 배치나 배근 다 같은 말로 보시는 거지 저 조립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철골에서 보통 하는 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공부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 여러분들 다 굳이 맞추시지 않으셔도 15개 맞는 데는 변함없어요.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뽑으라고 합니다. 광장이나 유원지나 공공공지는 들어보시면 다 공간시설에 속하는 거고요.
이 유수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방제 시설에 속합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라고 하죠. 얘 말고도 저수지도 있을 수 있고 하천, 그다음 뭐 사방 설비, 방풍 설비, 그다음 뭐 방조 설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다음과 같이 유수지 같이 포함해서 방제 시설로 봐주는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약 복습도 할 겸 광장에서 광장을 다시 한번 세분화합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 경축하합니다라고 해서 같이 세분했던 거 있었을 거예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광장, 지하광장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제 말고도 뭐도 있었어요. 도로도 있었을 겁니다. 평상시 다니는 도로가 일반도로, 위에 있으면 고가도로, 밑에 있으면 지하도로라고 정리를 했고 자동차만 다니면, 자전거만 다니면, 사람만 다니면 다 전용도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 하나 더 우선도로라는 게 있었죠. 우선도로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차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우선이니까 우선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할 건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자동차 정류장에서 공부했던 건 제 여자친구, 첫사랑은 화학공학과 여자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 한번 했었을 겁니다. 뭐 화물터미널, 자동차터미널, 우리가 뭐 여자라고 얘기하신 건 여객터미널을 볼 수도 있고 환승센터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복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유수지를 포함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건 건축 기사에는 지금 계속 이 도로의 세분, 광장의 세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물,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세분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출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산업기사에서는 보통 나오는 게 이런 기반시설을 물어보고 종류를 우리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돼서 혹여나 여러분들 여력이 되시면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2018년도 2회차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018년도 3회차 문제가 풀면서 대망의 건축법규에 대한 이론도 끝내고 문제풀이도 끝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